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를 흔든다. 이 측면에서는 상당히 얻은 바가 있고, 저는 그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에서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류한수 교수입니다. 제 주 전공은요, 크게는 서양사인데 그 유럽사를 주로 공부했고요. 시대로는 현대사, 굳이 국가를 하나 정하라면 러시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20세기 전반기에 그 유럽과 러시아를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연구 주제로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사실은 그 2022년 2월에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벌어진 전쟁이 벌써 이제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분석할 때 그 최근에 어떤 정세라든지 상황만 그 지켜보고 있으면 사실은 이 전쟁이 얼마나 복잡한 전쟁이고 얼마나 그 많은 그 요인이 작용한 전쟁인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길게는 300년,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아무리 그 짧게 거슬러 올라가도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국제 그 분쟁, 뭐 현재 그 정치의 그 전공자는 아니지만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사태에 관해서 제가 뭐 말을 약간 보탤 수는 있을 텐데요. 그 많은 경우에 그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세계 제2위의 군사 강국이니 전쟁이 금방 단기전으로 러시아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듯한데 왜 이렇게 오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될 듯합니다.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기만 하면 사실 전쟁이 그 오래 갈 이유가 없을 텐데요. 약국인,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군사력이 강한 러시아가 침공했으니 단기전으로 끝나야 되는데, 사실 그 두 나라만 놓고 보면 그 상황이 그런데요. 이 지정학이라고 하죠. 지구 전체의 그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전쟁은 훨씬 더 강한 미국에게 약한 러시아가 도전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 단기전으로 끝날 수 없고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 사실은 뭐 그 장기전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전쟁을 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그 침공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전쟁을 그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좋겠죠. 사실은 그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그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 경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 정치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침공한 나라는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 세계 지탄을 받기 마련일 텐데, 러시아도 뭐 생각 같아서는 그 단기전으로 끝내고 싶어 했겠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단독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뒤에 있는 뭐 집단 서방이라고 하죠. 미국을 위시한 그 나토에게 러시아가 도전하는, 그런데 그 길목이 그 우크라이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이 복잡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장기적으로 되는데, 러시아는 사실은 그 장기전 소모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단기전으로 그 끝내는 것이었지만 전쟁의 성격 때문에 그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군이 사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뭐랄까 좀 약간 좀 아기가 안 맞고 어떤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은 있죠. 미국은 뭐 워낙 그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의 군사비를 쓰는 국가고 또 그리고 계속 전쟁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그 실전 능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그에 비해서는 군사비가 적은 편이고 또 그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훨씬 실전 경험이 그 적은 군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쟁을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삐걱거리는 모습, 아기가 안 맞는 모습,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이것은 뭐 상대적인 개념이죠. 미국에 비해서 러시아 군이 비효율적이다 뿐이지 러시아군 자체는 사실은 그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정말로 그 세계 제2위의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에 어울리는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아시겠지만은 그 역사를 놓고 볼 때 여러 차례 그 서방 강국과 전쟁을 해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초반에는 상당히 그 밀리는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았고 20세기에 나치 독일 히틀러의 침공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 후퇴를 멈추고 상당히 강력하게 반격을 해서 적을 밀어내는 이런 그 전쟁 패턴을 보여왔는데 그때 이런 식의 전쟁 패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장기전에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넓은 국토를 바탕으로 해서 그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구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 상대방의 소모를 강요해서 결국은 이제 서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다가 더 잘 버텨내서 적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특히 2022년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단기전을 목표로 했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소모전 장기전에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강점인 지구전을 펼치면서 상당히 그 뭐랄까요 나름대로는 전쟁의 그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많아 보이는 이유가 일단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엄청난 도덕적 윤리적 비판을 받았고요.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 나토 국가 그리고 그 미국과 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의 집중 경제 제재를 받아서 사실은 뭐 지금 따지고 보면 이란이나 북한이나 쿠바보다 더 심한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측면이 또 많이 있겠죠. 또 한 가지가 특히 유럽에서 그 전까지 러시아에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국가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핀란드하고 스웨덴일 텐데요. 중립국이었다가 이번에 러시아에 등을 돌리고 나토에 가입을 했었는데 이런 측면이 그 러시아로서는 뼈아픈 그리고 상당히 큰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뭐 얻은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일으킬 때 단지 그 우크라이나의 땅이 탐나서 그거 하나 얻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요. 크게는 그 미국의 일극 체제, 그러니까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난 다음에 거의 30년 동안 미국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전 세계의 그 정치 지형에서 우뚝 서서 그 하나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초강대국으로서 지금까지 패권을 누려왔죠. 그것이 바로 미국의 일극 체제인데 이 일극 체제에 도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계속 하는 얘기가 이 일극 체제는 미국의 일극 체제는 민주적이지 않다. 그래서 국제 사회가 이 지구촌이 민주화되려면 다극 체제가 돼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일극 체제를 흔드는 어떤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주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극 체제가 아직 깨지진 않았지만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은 또뭐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그 미국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또 뭐랄까요 그 우위를 점하더라도 이 우위를 점하는 과정이 상당히 느리고 그리고 그 점진적으로 졌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힘겨운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관여하고 통제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더 미국의 일극 체제가 더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뭐랄까 목적이라고 할 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일극 체제를 흔든다. 이 측면에서는 상당히 얻은 바가 있고 이것이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상쇄할 만큼 크다고 평가를 할 겁니다. 예, 푸틴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면서도 가장 답변을 내놓기가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저도 러시아사를 열심히 연구해 왔지만 이 나라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나라라서 사실 예측을 불허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2022년 1월, 2월로 돌아가자면 러시아의 정치, 역사, 문화를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바보가 돼버렸죠. 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주판을 튕겼을 때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게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바보가 된 사람들이 전 세계 경제학자들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러시아가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뭐랄까요 경제 부담이 생기고 더더군다나 미국이 주도하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그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3개월, 4개월 뒤에 러시아 경제가 파탄을 맞이해서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또 보기 좋게 빗나갔죠. 그래서 또 한 번 학자들을 바보로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앞으로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이렇게 예측하기가 정말로 부담이 되고 쉽진 않은데 틀릴 것을 예상하고 사실은 뭐 예상을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이게 뭐랄까 큰 어떤 모험일 텐데 그걸 감안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결국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 승리란 것이 어떤 형태인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승리를 거둘 것은 사실은 이건 거의 불가능할 것 하고요.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사실 뭐 저 혼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동조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승리란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그런 식의 승리는 아닐 거고요.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가진 역량상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사실은 역량에 벗어난 일이고 또 사실 러시아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부분 점령,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부 지역을 점령해서 우크라이나를 작동불능 국가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이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 원래부터 푸틴 대통령의 목표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를 잘 모르는데 우크라이나가요 유럽에서 국토 면적에서 제2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큰 나라를 이게 아무리 러시아지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국토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도 아주 힘겹게 전쟁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그런 성과일 텐데 나머지 80%를 단기간에 다 점령한다?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영토를 확보하고 조금 더
점령지를 넓혀서 그 뒤에 있을 평화 강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러시아의 승리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어떤 패배, 러시아의 승리로 귀착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바입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 당사자들은 절대로 북한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속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가 단지 포탄이 모자라서 북한에게 손을 벌리러 북한을 갔다고는 볼 수 없겠고요. 그것이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겠지만 전체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아마 북한을 방문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푸틴이 과연 핵무기를 전쟁에 쓸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또 사실은 푸틴 대통령도 자주는 아니지만 전쟁의 중간중간에 몇 번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가 핵 보유 국가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왔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 핵 운영 교리를 바꿀 의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 핵무기 카드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대방에게 이제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아는 한 이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결단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핵무기가 1944년, 45년에 개발돼 왔지만 지금까지 50년, 70년, 80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핵무기를 사용한 것은 딱 한 번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었죠. 그만큼 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특히 열강의 대통령이더라도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을 진다는 얘기인데요. 푸틴 대통령도 거기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래도 러시아라고 하는 열강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인데 아주 예를 들어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감정에 너무 푹 받쳐가지고 이성을 내던지고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핵무기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블러핑이라고 하나요? 어떤 허세를 부려서 상대방 기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뿐이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이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러시아가 아주 극단적으로 전황이 불리하거나 아니면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혹시라도 전략 핵무기가 아닌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또 전황 자체도 사실 러시아에게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굳이 핵무기를 써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 어떤 그런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 설령 러시아가 위기에 몰려서 핵무기를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더라도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 결정적으로 미국과 서방과 미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사실은 이 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오거나 아니면 몰래 러시아와 교류를 하거나 지원하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 그런 나머지 국가 훨씬 더 많은 개수의 국가에서 러시아에게 등을 돌려버릴 수 있고요. 그런 국가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바로 이제 인도하고 중국을 둘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러시아와 지금 밀착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한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푸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인도라든지 중국과의 어떤 연대가 깨지게 되고 정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핵무기를 써서 얻는 이익보다는 핵무기를 써서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예측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난 가장 그 직접적이고 가장 중대한 원인이 푸틴이라고 하는 정치가 내지는 러시아라는 국가가 침략성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고 주변의 국가를 침공해서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가장 원초적인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차지한 다음에 그 주변 국가 예를 들면 몰도바라든지 아니면 폴란드로까지 아니면 또 발트해 3국으로 전선을 넓힐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반면에 러시아는 그런 식의 어떤 침략성을 유달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어떤 힘의 과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집단 서방 미국에게 뭐랄까요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나토의 동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나토의 동진을 막아내려는 몸부림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우크라이나 하나만 차지하는 것도 사실은 힘에 겨운 일인데 우크라이나 하나 뭐 어떻게 운 좋게 차지했다고 해서 주변 나라로 전선을 넓히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러시아의 어떤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러시아의 의도를 잘못 간파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전쟁은 사실은 그 주변 국가 몰도바라든지 폴란드, 발트 3국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